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권력의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걸까요? 이 장면 정말 익숙하죠. 묵묵히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목소리만 크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말만 하는 관리자는 어느새 저만치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분노 섞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항상 저런 무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거지? 근데요, 이 질문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비틀어 볼게요. 방금 그 질문은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만 쳐다보는 관객이 질문 같은 거예요. 무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대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무능한 사람이 올라가는가가 아니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애초에 저 무대에 오르려고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기능적 필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똑똑한 사람들은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저런 더러운 권력 게임을 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한데요. 아쉽게도 이건 문제의 절반만 설명할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기능적 필터에 있습니다. 현대 조직이라는 시스템은요, 사실 천재를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과 얼마나 잘 호환되는 사람인가, 이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은 누가 가장 뛰어난 인재인가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마찰을 가장 적게 일으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해 줄 것인가 이걸 묻는다는 거죠. 결국 탁월함보다는 순응하는 태도가 보상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최우선 목표는 진실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불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평범하거나 심지어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이 호환성 높은 부품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권력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무대 권력입니다. 말 그대로 무대 위의 배우처럼 조직의 불안을 빨아들이고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는 사무 권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의 운영자들인데 정해진 규칙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예측 가능성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설계자 권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임의 규칙 자체, 그러니까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탈락할지를 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이 권력층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분노할 때 그건 거의 100% 무대 권력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사무 권력이나 시스템의 방향 자체를 정하는 설계자 권력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똑똑한 사람들은 이 화려해 보이는 무대 권력을 피하는 걸까요? 그 답은 권력을 쥐었을 때 치러야만 하는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비용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쇠창살이라는 대가입니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 엄청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규칙과 사람들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쇠창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말한 정신의 대가도 있습니다. 권력은 당신의 진짜 자아를 서서히 갉아먹고 내면의 어두운 충동, 그러니까 그림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말한 권력의 무서운 역설, 쇠창살의 진짜 의미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자유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요. 당신의 역할은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드는 혁신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칼 융이 말한 내면의 비용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자아가 서서히 침식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페르소나 침식. 사회적인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죠. 둘째, 그림자 활성화. 권력이라는 역할이 당신 안에 숨어있던 지배욕 같은 어두운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사.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나라는 한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희망이나 분노를 쏟아붓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여길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과정이 무슨 영화처럼 극적으로 짜잔, 나 타락했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침식이에요. 수년에 걸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깎여나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침식의 비용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권력을 무작정 기어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로 볼 게 아니라 신중하게 거래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의 비용, 즉 내가 뭘 내주고 뭘 얻을 건지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의 진짜 권력을 측정해볼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하루 중에 당신의 시간과 결정을 정말로 온전히 당신 뜻대로 쓰는 순간이 얼마나 되나요? 둘째, 노출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과 상관없이 대중의 오해와 왜곡에 얼마나 시달려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제약.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기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진짜 목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가면서도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무작정 저 높은 왕자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대신 당신은 어떤 층위의 권력을 감당하고 또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넘어서 진짜 나다운 삶을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